그 여름날 사약을 받아든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궁궐에서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던 그녀였습니다. 왕의 후궁, 두 공주의 어미, 20년 권세의 정점에서 있던 여인.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새 왕이 즉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그녀를 궁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1776년 청년 왕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의 장례도 끝나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24년을 기다렸던 복수였습니다. 11세 소년이었을 때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그날, 뒤주 속에서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던 그 여름, 그 옆에서 비웃던 여인의 얼굴을 정조는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실 최대 복수극의 주인공 수계문 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옵소서. 그럼 이야기 올리겠나이다. 정조는 즉위 20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깨어났습니다. 1776년 3월 30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빛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왕의 얼굴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24년을 기다렸던 그 일 말입니다. 선전의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새 왕이 무슨 말을 할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의 국상도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니까요. 정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문 씨의 자기를 삭탈하고 공 밖으로 내쫓을 명이 떨어졌습니다. 편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하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토록 빠르게 단행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명령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 씨의 오빠 문성국을 노비로 만들고 그 어미는 제주도로 귀양 보내라고 했습니다. 한 가문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밤궁궐에서는 급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내 관관들이 문 씨가 머물던 처소로 향했습니다. 종이품 수기의 의관을 벗기고 천한 옷을 입혔습니다. 20년 넘게 누렸던 지위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문 씨는 무슨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영조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 왕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물 씨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가를 치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국문을 나서는 문 씨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궁녀들과 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통쾌함이 역력했습니다. 오랫동안 횡포를 부리던 자가 드디어 응징받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왜 그토록 서둘렀을까요? 할아버지에 대한 예를 생각한다면 국상 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단 하루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24년 전 여름날에 있었습니다. 1762년 6월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창경궁뜰 한가운데 뒤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11살 소녀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의 명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뒤주 속에서 키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물을 달라는 신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그저 주먹을 불근 쥐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뒤주 속은 이제 조용했습니다. 사도세자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년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과 무력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뒤주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영조의 후궁문 씨였습니다. 그녀는 뒤주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경멸이었을까요? 아니면 승리의 기쁨이었을까요? 소년의 눈에 그 장면이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문 씨의 얼굴, 그 표정, 그 눈빛, 모든 것이 뇌리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소년은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갚으리라고 말입니다. 24년이 흘렀습니다. 어린 세손은 이제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복수였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효심, 그런 것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의리였습니다. 정조는 승지들에게 명했습니다. 문 씨가 지난 20년간 저질러온 악행을 모두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어떻게 모함했는지
궁중에서 어떤 횡포를 부렸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대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영조가 살아있어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씨가 세자를 끊임없이 감시했다는 고발, 거짓 정보를 영조에게 흘렸다는 증언, 궁중에서 교만하게 굴었다는 이야기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정조는 모든 증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검증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한 여인이 왕실을 이토록 어지럽힐 수 있었단 말입니까? 5월이 되자 정조는 긴 교지를 반포했습니다. 문씨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는 문서였습니다. 사도세자 모함, 궁중 질서문란, 왕실 권위 실추, 심지어 창경궁 화재 사건도 문식, 남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이 들끓었습니다. 대신들은 앞다투어 상소를 올렸습니다. 문씨를 즉시 사형에 처하라고 아뢰었습니다. 그 일가를 모두 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노의 목소리가 온 조정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침착했습니다. 그 공주만큼은 지켜주었습니다. 화령옹주와 화완옹주가 태어날 때는 아직 어린아이였으니 어미의 죄를 어찌 알았겠느냐며 보호했습니다. 냉혹하되 공정한 것이 정조의 방식이었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영조의 국상이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조는 최후의 명을 내렸습니다. 문씨에게 사약을 내린다는 명령이었습니다. 24년을 기다린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여인의 죽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51년 11월 효장 세자의 부인 현빈 조씨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왕실의 상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조는 며느리를 잃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빈전에는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현빈 조씨를 모시던 궁녀들이 교대로 지켰습니다. 그들 중에는 별감 문성국의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궁녀였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상주로서 빈전을 자주 찾았습니다. 환갑에 가까운 왕이었지만 예를 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꼭 하고 향을 피우며 며느리를 애도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이 빈전에서 나오다가 한 궁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왕의 마음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왕은 자주 그 궁녀를 찾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상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며느리를 모시던 궁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군 안팎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문씨에게 승은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며느리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뜻을 막을 자는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영조는 죽은 현빈조 씨가 살던 처소를 그대로 문씨에게 하사했습니다. 주인이 죽자 그 종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셈이었습니다. 궁중에서는 수군거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세자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당시 18살 청년이었습니다. 형 효장 세자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세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형수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형수의 궁녀와 그런 관계를 맺다니 말입니다.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아버지이자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훗날 비극의 씨앗이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1753년 2월 물씨는 정식으로 정오품 소위에 책봉되었습니다. 이때도 파문이 일었습니다. 조가 승지에게 후궁 책봉 문서에 도장을 찍으라 명했으나 승지 윤광이가 거부한 것입니다. 왕의 명을 신하가 거역한 것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조정 대신들도 문씨의 후궁 책봉을 다뤄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영조는 다른 승지를 불러 어보를 짓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총에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1753년 3월 문씨는 첫째 딸 화령옹주를 낳았습니다. 이듬해 1754년 5월에는 둘째 딸 화완옹주를 낳았습니다. 환갑에 가까운 나이에 연이어 딸을 얻은 영조는 기뻐했습니다. 물씨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두 공주의 어미가 되었으니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의 총애를 받는 온순한 후궁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씨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후궁의 권력은 아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면 후궁은 대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만 있는 후궁은 다음 왕이 즉위하면 힘을 잃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씨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영조가 건재할 때는 괜찮았지만 왕이 승하하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사도세자가 왕이 된다면 말입니다. 문씨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싫어했습니다. 형수의 상중에 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여인을 어떻게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문씨도 세자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을 말입니다. 문씨는 결심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은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자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빠 문성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별감이었던 오빠는 궁중에 인맥이 있었습니다. 두 남매는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제거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대담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교묘하고 은밀하게 시작했습니다. 문성국은 동궁전의 별감들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세자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이 정보들은 모두 문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문씨는 수집한 정보를 영조에게 흘렸습니다. 자소한 것도 크게 부풀렸습니다. 세자가 공부에 소홀하다, 신하들을 함부로 대한다, 밤에 궁을 몰래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왕의 귀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조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매일같이 들려오자 점점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문씨의 말은 영조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해경궁홍씨는 훗날 한중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조가 원래도 아들을 의심하셨는데 날마다 문씨의 말을 들으시니 부자 사이가 갈수록 벌어졌다고 말입니다. 문씨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176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씨의 모함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경궁 낙선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조는 훗날이 화재도 문성국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러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세자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세자는 아무 잘못도 없이 크게 질책을 당했습니다. 영조의 꾸중은 가혹했습니다. 세자는 절망했습니다. 저승전나 부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끊임없는 의심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계획대로 되어간다고 기뻐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20년에 걸친 모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62년 여름 그 모든 것이 끔찍한 비극으로 폭발했습니다. 이모화변이라 불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말입니다. 물씨의 모함은 매일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마치 독약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듯이 말입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부자 관계는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궁중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사도세자의 부인으로서 남편이 겪는 고통을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한중록에서 문신 남매를 요녀와 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녀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여우 같은 여인을 뜻합니다. 간적은 간사한 역적을 의미합니다. 왕실 안에서 직접 겪은 사람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만큼 물씨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씨의 권세는 날로 커져갔습니다. 영조의 총애만 믿고 궁중에서 아무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심지어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 씨에게까지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영빈 이 씨는 나이도 많고 품계도 높았습니다. 문 씨보다 훨씬 윗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물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영빈이 지나가도 일어나 예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대왕 대비 인원왕후가 직접 나섰습니다. 왕실 최고 어른이 문 씨를 꾸짖어야 했습니다. 그제야 문 씨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1771년 문 씨는 종이 품수기로 승격되었습니다. 궁녀 출신으로는 최고 지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제 문 씨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권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문 씨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만 둘을 낳은 것을 한탄했습니다. 온갖 기도와 구슬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야사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문 씨가 사과해서 몰래 사내 아이를 데려와 자신의 아들이라고 속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정 이천보가 알아채고 막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진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공식 사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비슷한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문 씨의 야욕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얻는데 실패한 문 씨는 방향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세자를 제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자만 없다면 혹시 다른 가능성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762년 초여름 궁중의 분위기는 매우 험악했습니다. 영조와 사도 세자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인 의심과 불신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윤노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뒤주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세자를 뒤주에 가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뒤주는 창경궁 뜰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사도 세자가 그 안에 갇혔습니다.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뒤주 속은 숨막히게 더웠을 것입니다. 살세손 정조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단호했습니다. 누구도 뒤주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명했습니다. 뒤주 속에서 희미한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물을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왕명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신음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3일째, 4일째, 소녀는 그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일째, 6일째, 뒤주 속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8일째 되던 날, 사도세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뒤주 속에서 죽은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소년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뒤주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문 씨였습니다. 그녀는 뒤주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소년의 눈에 그 장면이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문 씨의 얼굴, 그 표정, 그 눈빛,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날 소년은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갚으리라고 말입니다. 야사에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문 씨가 뒤주를 보며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침을 뱉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공식 사료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11살 세손에게 문 씨는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한 존재로 각인되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에도 문 씨의 위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방해물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이제 자신의 지위는 안전하다고 여긴 것일까요? 물 씨는 궁중에서 더욱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원빈 홍 씨의 오라버니인 좌의정 홍봉안까지 무시했습니다. 왕실 어른에 대한 예의를 완전히 저버린 행동이었습니다. 1775년 정조가 대리 청정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를 대신해 나라실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때도 문 씨는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조가 건재한 한 자신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세손이 대리 청정을 한다 해도 영조가 살아있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정조는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씨가 저지른 악행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서 죽어가던 그날의
기억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복수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3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24년이 흘렀습니다. 1776년 3월 5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영조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52년간 조선을 통치한 장수왕도 이제 한계에 다 다른 것입니다. 물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조가 세상을 떠나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왕은 정조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11살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어 왕위를 이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씨는 여전히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드러날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믿었습니다. 3월 10일 새벽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제한 왕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문씨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조가 승하한 날 밤 궁궐은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52년 제의 왕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신하들은 정각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궁중 사람들도 모두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슬픔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바로 문씨였습니다. 이제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사라진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그날 즉시 왕위에 올랐습니다. 스몰레 청년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귀식은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새 왕은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무언가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24년을 기다린 분노가 말입니다. 11살 소년이 품었던 복수심이 이제 왕의 권력과 만난 것입니다. 즉위 직후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의 국상을 치르는데 집중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효성스러운 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쪽에서는 은밀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측근들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고 명했습니다. 과거 20년간 문씨가 무슨 짓을 했는지 증거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동궁전에서 일했던 내들을 찾아내고 궁녀들의 증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물씨는 이런 움직임을 느꼈을까요? 없이 불안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마 새왕이 즉위하자마자 할아버지의 후궁을 처벌하겠느냐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즉 20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조는 편전에 대신들을 소집했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가 긴장했습니다. 왕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씨의 자기를 삭탈하고 공 밖으로 내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편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신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토록 빠르게 단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명령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씨의 오빠 문성국을 노비로 만들고 어미는 제주도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한 가문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처분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문씨가 지난 20년간 무슨 짓을 했는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영조가 살아있을 때는 입 밖에 낼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내관들이 문씨가 머물던 처소로 향했습니다. 종이품 수기에 의관을 벗기고 천한 옷을 입혔습니다. 물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항할 힘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국문을 나서는 순간 문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0년 넘게 누렸던 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두 공주의 어미라는 자리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씨는 궁박한적한 곳에 유폐되었습니다. 좁고 음침한 방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궁궐 생활은 이제 먼 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월이 되자 정조는 긴교를 반포했습니다. 문씨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는 문서였습니다. 사도세자를 20년 넘게 모함한 죄, 궁중 질서를 문란하게 한 죄, 왕실, 권위를 실추시킨 죄, 창경궁 낙선당, 화재 사건도 문씨 남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러 불을 지르고 세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는 것입니다. 증거와 증언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조정이 들었습니다. 대신들은 앞다투어 상소를 올렸습니다. 문씨를 즉시 사형에 처하라고 아뢰었습니다. 그 자식들의 자귀도 박탈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씨는 유폐된 곳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새 왕의 복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했습니다. 문 씨는 후회했을까요?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며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억울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동궁전 내서 문성국이 어떻게 세자를 감시했는지 말했습니다. 궁녀들이 문 씨의 횡포를 증언했습니다. 해경궁 홍 씨의 증언도 제시되었습니다. 모든 증언이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문 씨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내몬 주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부자 관계를 이간질했고 결국 이무화변이라는 비극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모든 증언을 직접 검토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검증했습니다. 거짓 증언이 섞여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언은 서로 일치했습니다. 대신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문 씨를 하루빨리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문 씨의 딸들인 옹주의 자기도 박탈해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두 옹주만큼은 지켰습니다. 화령옹주와 화완옹주가 태어날 때는 아직 어린아이였으니 어미의 죄를 얻지 않았겠느냐고 했습니다. 무고한 이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조정은 정조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문 씨는 처벌하되 옹주들은 보호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노론 대신들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도 문 씨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이모화변에는 노론 대신들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노론과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왕위를 안정시키려면 조정의 지지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문 씨를 선택한 것일까요? 정치적 기반이 없는 문 씨를 희생양으로 삼아 분노를 달래고 노론과는 손을 잡은 것일까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문 씨가 실제로 악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한중록의 기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해경궁 홍 씨는 당시를 직접 겪은 당사자였습니다. 정조에게 문 씨는 단순한 정치적 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였습니다. 11세 소년이 뒤주 앞에서 느꼈던 무력함과 분노가 24년 후 폭발한 것입니다. 8월이 가까워졌습니다. 영조의 국상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조는 최후의 결정을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문 씨는 유폐된 방에서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언제 최후의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때 누렸던 권세는 이제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조가 문 씨의 죄상을 밝히자 궁궐 곳곳에서 증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숨 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년 넘게 억눌렀던 진실이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이들은 동궁전에서 일했던 내였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한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자신도 문성국의 협박에 못 이겨 세자를 감시해야 했다고 말입니다. 제자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문성국을 거쳐 문 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문 씨는 다시 그것을 영조에게 고했습니다. 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거부하면 자신이 위험해질까 두려워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증언을 듣던 대신들도 숙연해졌습니다. 다른 내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문성국이 동궁전 별감들과 비밀리에 만났다는 이야기, 세자의 일거수일, 투족을 감시했다는 증언, 사소한 일도 크게 부풀려 보고 했다는 고발이 나왔습니다. 궁녀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문 씨가 궁중에서 얼마나 횡포를 부렸는지 낱낱이 밝혔습니다. 한 상공은 문 씨가 신분이 높은 상공들에게도 함부로 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유 없이 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영조의 총애만 믿고 궁중에서 아무도 함부로 대했다고 말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증언은 영빈이 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궁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씨가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를 모욕한 사건을 증언한 것입니다. 영빈이 씨는 물 씨보다 나이도 많고 품계도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물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영빈이 지나가도 일어나 예를 갖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영빈이 문 씨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문 씨가 도리어 큰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왕대비 인원왕후가 직접 나서서 문 씨를 꾸짖어야 했습니다. 해경궁 홍 씨의 증언은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부인으로서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본 당사자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한 중록의 기록이 제시되었습니다. 문 씨가 어떻게 영조와 세자 사이를 이간질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도 크게 부풀려 영조에게 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자가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다. 신하들을 함부로 대한다. 밤에 궁을 몰래 빠져나간다는 등의 거짓말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조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매일 들려오자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관계는 그렇게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창경궁 낙선당 화재 사건의 진실도 드러났습니다. 한내이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화재가 일어나기 직전 문성국이 낙선당 근처를 배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당시에는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의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성국의 권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문성국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싶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을 들은 정조는 분노했습니다. 문씨 남매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로 모함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을 만들어내고 세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 화재 때문에 사도세자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정조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저승전하 부물에 뛰어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 씨가 아들을 갈망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여러 궁녀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씨가 딸만 둘을 낳은 것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점지해 달라며 온갖 기도와 구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물 씨가 사과해서 산에 아이를 데려와 왕자라고 속이려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위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비슷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왕씨를 속이려 한 대역죄에 해당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형감이었습니다. 정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모든 증언을 꼼꼼히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검증했습니다. 거짓 증언이 섞여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언은 서로 일치했습니다. 증언 중에는 이모화변 당시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 궁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있을 때 문 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 씨가 뒤주 근처를 지나가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조는 이 증언을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도 그날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1세 소년이었던 자신도 문 씨의 그 눈빛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 씨의 죄목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대신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문 씨를 즉시 사형에 처하라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문 씨는 유폐된 곳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동안 권세를 믿고 마음대로 휘둘렀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제 악몽이 되었습니다. 동료에서 수기까지 올라간 화려한 과거가 이제는 더 큰 추락을 예고하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질 때의 충격도 클 터였습니다. 1776년 8월 영조의 국상이 끝났습니다. 100일간의 상복 기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정조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예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 움직일 때였습니다. 8월 10일 아침 정조는 대신들을 소집했습니다. 편전에 모인 신하들의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왕이 무슨 말을 할지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정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문 씨에게 사약을 내린다고
선포했습니다. 편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다고 아뢰었습니다. 조정의 합의는 완벽했습니다. 노론도 소론도 난민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당파를 떠나 문씨의 처형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은 일이었습니다. 방쟁이 치열하던 시대의 모든 당파가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왕명이 떨어진 후한 내관이 임무를 받았습니다. 문씨가 유폐된 곳으로 사약을 전하는 임무였습니다. 내는 붉은 보자기에 싼 사약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물씨는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미 각오는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내관이 도착했을 때 문씨는 방 안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왕명을 받을 자세였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사약을 내밀었습니다. 문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약을 받아든 문씨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며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억울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한때 궁녀에서 종이 품수기까지 올랐던 여인이었습니다. 영조의 총애를 받으며 20년 넘게 권세를 누렸습니다. 두 공주를 낳았고 궁중에서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천안방 한 구석에서 사약을 마셔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영화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추락한 것입니다. 문씨는 천천히 사약을 입에 댔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궁녀로 입궁하던 날, 영주의 눈에 띄던 순간 후궁으로 책봉되던 날, 그리고 사도세자를 모함하던 순간들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빠와 함께 세자를 감시하던 일, 영조에게 거짓을 고하던 일, 이모화변, 때 뒤주 앞을 지나치던 일,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하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곧 몸에 이상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물씨는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20년 권세의 끝은 이렇게 허무했습니다. 내관이 문씨의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궁궐로 돌아가 보고했습니다. 왕명이 집행되었다고 아뢰었습니다. 정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24년을 기다린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1살 소년이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그날의 기억, 아버지가 뒤주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던 날의 고통, 그 모든 것이 이제 청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만족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때로 허무함만 남깁니다. 물씨의 죽음 소식이 궁궐에 퍼졌습니다. 궁녀들과 내관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랫동안 횡포를 부리던 자가 드디어 응징받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대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씨의 처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정의가 바로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도 남았습니다. 과연 문씨 혼자만의 책임이었을까요? 이 이모화변이라는 비극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노론 대신들의 역할은 없었을까요? 정조도 그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청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위를 안정시키려면 노론과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정치적 현실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문씨를 선택한 것일까요?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는 물씨를 희생양으로 삼마 분노를 달래고 노론과는 손을 잡은 것일까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해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문씨가 실제로 악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한중록의 기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해경궁홍 씨는 당시를 직접 겪은 당사자였습니다. 그녀가 문씨를 요녀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 문씨의 행동에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조에게 문 씨는 단순한 정치적 희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였습니다. 어린 시절 목격한 악행의 주체였습니다. 24년간 가슴에 품고 있던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물 씨의 죽음으로 한 장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 씨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문 씨가 사약을 받은 후 그 일가에 대한 응징도 철저했습니다. 정조는 물 씨 혼자만 벌하지 않았습니다. 악행에 가담한 모든 일을 쳐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원칙을 잃지 않았습니다. 문성국은 이미 노비 신분으로 격화된 상태였습니다. 한때 궁중에서 권세를 누리던 별감이었지만 이제는 천한종이 되었습니다. 재산도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나이 들어 노비가 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겠습니까? 문성국의 아들 문경행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아버지와 고모의 죄에 연루되어 먼 땅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문성국의 첫남 박도우까지 유배당했습니다. 물씨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이들은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물씨의 어머니는 제주도로 보내졌습니다. 관노비가 되어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늙은 나이에 먼 섬으로 유배되어 종살이를 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딸이 권세를 누릴 때는 좋았겠지만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문 씨의 사위들도 처벌받았습니다. 화령홍주의 남편 심능건은 장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문책받았습니다. 5년 전 요절한 화와 농주의 장례에 10만냥을 지출한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 씨 일가는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한때 권세를 누리던 가문이 이제는 역적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한 가지만큼은 지켰습니다. 화령주에 대한 보호였습니다. 대신들이 아무리 옹주의 자기를 박탈하라고 상소해도 정조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딸들은 죄가 없다며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정조의 원칙이었습니다. 복수하되 무고한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 문 씨가 아무리 악행을 저질렀어도 그 딸들까지 벌 수는 없었습니다. 옹주들이 태어날 때는 아직 어린아이였으니 어미의 죄를 어찌 알았겠습니까? 화령옹주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머니가 사약을 받은 후 그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군 출입이 금지되었고 옹주로서의 예우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평민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령옹주는 살아남았습니다. 목숨만큼은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조의 관용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남자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어머니와 함께 사사당했을 것입니다. 왕의 계승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조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역적의 아들이 살아남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달랐습니다. 왕위를 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1821년 화령옹주는 6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승하한 지 45년 후였습니다. 순조 대까지 천수를 누린 것입니다. 어머니의 죄인이라는 낙인을 안고 살았지만 그래도 생명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문씨 사건은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통해 이모화변의 원한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완성했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할 마련했습니다. 노론과의 관계도 안정시켰습니다. 문씨를 처단함으로써 이모화변의 책임을 명확히 했지만 노론 대신들과는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개인적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11세의 아버지를 잃은 소년의 트라우마가 24년 만에 복수로 분출된 것입니다. 정조에게 문씨의 처단은 정치적 계산을 넘어선 개인적 복수였습니다. 정조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진정한 만족을 얻었을까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긴 했지만 죽은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때로 새로운 상처만 남깁니다. 정조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무력했던 자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럼에도 정조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기 이전에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하고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문씨 같은 인물을 그대로 두었다면 왕권에도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조는 재위 24년 동안 조선을 개혁하려 했었습니다. 교장각을 설립하고 장용형을 만들었습니다. 서울과 노비에게도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쉽지 않았습니다. 노론의 벽은 높았고 당파 싸움은 여전했습니다. 정조는 개혁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1800년 4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승하했습니다. 문씨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 여러 의문이 남습니다. 정조가 문씨를 처단한 것은 정당했을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씨의 죄목은 명확했고 조정의 합의도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문씨는 실제로 사도세자를 모함했고 궁중을 어지럽혔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해경궁 홍씨가 직접 목격한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도 남습니다. 과연 물씨 혼자만의 책임이었을까요? 이모화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정조는 정치적 이유로 문씨만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복잡합니다.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문씨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녀 역시 시대의 희생자였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지만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구조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는 당파 싸움이 치열했던 시대였습니다. 왕실 내부에서도 갈등과 음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씨 같은 인물이 등장한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흥미롭게도 조선 역사에는 물과 비슷한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인조 때의 후궁 귀인 조씨입니다. 그녀 역시 왕의 총애만 믿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다가 결국 새로운 왕 효종에 의해 패출되고 사사당했습니다. 두 여인 모두 왕실의 권력 다툼에 개입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귀인 조씨는 아들을 낳아 효종이라는 구원자를 확보했지만 문씨는 딸만 낳아 정조의 대항마가 될 수 없었습니다. 문씨의 이야기는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소설과 드라마에서 문씨는 항상 사도세자를 모함한 악격으로 그려집니다. 역사는 그녀를 영원한 요녀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문씨를 단순히 악인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녀 역시 조선기라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간 한 여성이었습니다. 동료 출신의 미천한 신분에서 시작해 왕의 후궁이 되고 종이품 수기까지 올랐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녀 나름대로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던 그녀에게 사도세자는 자신의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그 선택이 옳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씨의 악행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구조적 문제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후궁들의 권력은 아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다음 왕이 즉했을 때 힘을 잃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후궁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겼고 때로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문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려마늘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씨는 20년 넘게 누렸던 영화를 단에 모두 잃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추락했습니다. 둘째,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씨는 20년간 사도세자를 모함하고 궁중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때는 영주의 총애를 믿고 아무 일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응징받았습니다. 셋째, 한 사람의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정조는 11세의 아버지를 잃은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그 상처가 24년 그 복수로 분출되었습니다. 원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넷째, 권력 앞에서의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씨는 일시적인 권력에 취해 본분을 잊었습니다. 왕실 어른들에게도 무례하게 굴었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오만함이 결국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다섯째, 타인에 대한 배려에
중요성입니다. 문 씨가 사도세자를 모함한 이유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타인의 고통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기심이 비극을 낳았습니다. 여섯째, 역사의 심판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불씨는 당대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심판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녀를 악인으로 기억합니다. 역사의 평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문씨 사건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복수 중 하나입니다. 24년을 기다린 복수, 즉 하자마자 단행한 처단, 그리고 철저한 응징, 이 모든 것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드라마가 아닌 실제 역사였고 실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야욕이 왕실을 뒤흔들었고 한 청년 왕의 복수가 그것을 마무리했습니다. 1776년 그 여름 수계문 씨는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이모화변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도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오랫동안 조선 사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가야 했고 조선을 개혁해야 했습니다. 그는 재위 24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개혁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물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복수, 권력과 몰락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야욕이 어떻게 왕실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응징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문씨 같은 인물은 어느 시대에나 등장할 수 있고 정조 같은 복수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역사로부터 지혜를 얻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계문 씨, 그녀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악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면에는 한 시대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인간의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으로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삶과 선택을 통해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권력과 복수, 원한과 용서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권력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공감해야 하는지, 그리고 역사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문씨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문씨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도세자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정조는 24년을 기다려 복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까? 복수를 위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옳은 선택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다만 물씨와 정조의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복수극 중 하나인 수계문 씨와 정조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옵소서.